플라코라는 이름의 수리부엉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명물이 된 부엉이인데요. 구멍난 동물원 울타리에서 탈출한 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살게 된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플라코는 평생 동물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심, 특히나 뉴욕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 많았다는데 그런 걱정을 보란듯이 이겨내고 자유롭게 도심을 누비며 살고 있다고 해요. 평생을 우리에서 갇혀 지낸 플라코는 자유의 몸이 되어 곳곳을 날아오르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플라코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던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유롭게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금전적으로는 풍족했던 지난 결혼 생활보다 여유는 다소 없을지언정 자유롭고 불안함이 없는 지금이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 그 결혼 생활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연극 영화과를 졸업했고 멋진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름 제 스스로도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했고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할 의지도 컸었죠. 하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디션도 수도 없이 보러 다니고 엑스트라나 스쳐가는 단역 정도로는 몇 번 방송 출연도 한 적이 있지만 이렇다 할 기회는 잡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내 길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딱히 이렇다 할 기회나 자리는 없었고 20대 후반이 다가오면서 저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불안함만 남더군요. 20대 후반이면 분명 젊은 나이지만 연기를 하고 싶은 저에게는 기약 없는 한 해 한 해가 초조하고 힘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나중엔 더욱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것 같다. 더욱 기회가 없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연기나 오디션에만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습니다.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과거에 일을 하시다가 다친 후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 후로 술을 자주 드셨고 성격도 많이 변하셨죠. 식당에서 일을 하는 엄마가 실질적인 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20살이 되고부터는 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제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고 돈을 모아 엄마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오디션 기회를 놓칠 때도 있었죠. 저에게는 꿈만큼 생계도 중요했고 혼자 고생하시는 엄마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처음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만하고 직장을 잡아 취업을 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저도 안 되는 꿈을 계속 잡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한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전공도 그렇고 그동안 취업 준비를 따로 한 적이 없다 보니 내세울 이력이 없더군요. 연기 공부하고 연극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오디션 보러 다닌 게 전부였으니까요. 내세울 이력이 너무 없다 보니 연락 오는 회사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를 구하는 일이었는데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저도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죠. 그 회사는 사원수 100명 안팎의 회사였고 채용 업무는 대표와 이사의 비서 및 간단한 사무일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 말고도 5명 정도가 더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면접을 기다리면서 지원자들끼리 잠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는데 다들 저보다 내세울 만한 이력이 많았기에 저는 좀 기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제 차례가 되어 면접을 봤는데 회사의 대표님과 이사님이 직접 면접을 보셨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 1명과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 1명이 앉아 있었는데
딱 봐도 얼굴이 닮은 것이 부자 관계로 보이더라고요. 배우 준비를 했던 제 이력이 독특했는지 이사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대답했지만 대답하면서도 별 기대는 없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많고 저보다 훨씬 나은 조건들이었기에 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하라고요. 제가 최종 합격이 됐다면서요. 얼떨떨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취업이 되었고 저희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저한테는 5살 터울 남동생도 있었는데 남동생도 축하한다며 본인 알바비를 털어 제 구두도 한 켤레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연기를 하며 살고 싶다는 제 꿈은 잠시 접어두고 이왕 취업했으니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자 다짐했죠.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대표님과 이사님 두 분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 옆에 제 책상이 있었고 대표님 업무와 이사님 업무 둘 다 제가 해야 했죠. 그리고 간혹 비서 업무 외의 간단한 사무 업무도 도와서 해야 했고요. 처음 해본 회사 생활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별로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사님이 특히 저에게 잘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같이 일하는 상사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 일하는 것이 별로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사님은 다정다감한 성격이었고 늘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셨어요. 식사했냐, 많이 피곤하냐, 잠깐 여직원들하고 좀 쉬다 와라, 일 천천히 해라, 모르는 거 있음 물어봐라 등등. 제가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다 있냐고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민영이 네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너네 이사가 너한테 흑심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런 거. 우리 이사님이 나한테 무슨. 너네 이사 몇 살이야? 나보다 6살 많아. 결혼 안 했지? 응. 어머 잘됐다. 잘해봐 야. 뭘 잘해봐. 됐어. 저는 친구의 장난에 손사래를 쳤죠. 이사님이 다정다감하고 잘해주시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사 상사로서 감사한 거지 이성적인 감정은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건 이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입사를 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이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날은 회사 야유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바빴고 많이 지쳤는데 집에 갈 때 이사님이 태워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계속 권하길래 결국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배고픈데 밥이나 먹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저 적당히 식사만 하고 가면 될 텐데 굳이 저를 데리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더군요. 저는 좀 얼떨떨했는데 그런 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며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받은 저는 당혹스럽고 난감하기도 했어요.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회사 상사가 고백이라니요. 게다가 저는 이사님에 대한 별다른 마음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우물쭈물 대답을 잘 못하다가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이사님은 매너 있게 자기가 너무 섣불렀다며 그래도 이 목걸이는 일 잘하는 직원에게 주는 선물이니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좀 어색해질 뻔도 했는데 이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했죠. 그 후로도 이사님은 저에게 여전히 잘해주었습니다.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는 그 모습에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사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이사님, 아니 남친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저는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비싼 식당에도 잘 못 가보고 옷도 늘 저렴한 보세옷만 입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유가 있다 보니 좋은 차에 저를 태우고 다니며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 장소에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게다가 백화점에서 제 옷이나 가방도 종종 사줬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명품 가방도 매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하며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그 남자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붕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해주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연애 1년 반 만에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었죠. 막상 결혼하자고 하니 저희 집 형편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데다 또 아버지가 일도 안 하시고 알코올 중독자기도 하니 어느 부모님이 그런 며느리를 반기시겠나요? 그런데 남친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형편 차이가 꽤 났음에도 별다른 반대도 없이 저를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맘때 저는 너무 행복하다는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에게 홀딱 빠진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 남편, 무던하고 너그러운 시부모님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는 결혼까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제 주변 친구들도 저한테 시집 잘 간다, 부럽다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남친이 혼자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고급 브랜드 아파트, 값비싼 가전 가구들, 디자이너 브랜드의 웨딩드레스와 화려한 호텔 결혼식.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그토록 원하던 연기자로서의 꿈은 못 이뤘지만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바로 그 신혼여행 때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사귀는 동안에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밥 먹고 카페는 갈지언정 술은 따로 마신 적이 없었죠. 회식 자리에서조차 남편은 술을 잘 안 마셨어요. 술을 못 마시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자제를 한다고만 했었죠.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기 때문에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남자는 최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이 그토록 술 마시는 걸 조심했는지 신혼여행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해변이 보이는 운치 있는 곳이었죠. 기분이 좋아 술을 주문했고 남편도 그날은 거리낌 없이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처음에는 가볍게 한 잔씩 했거든요. 하지만 한 잔, 두 잔, 남편은 거침없이 술을 마시고 또 주문을 하더군요. 나중에는 멈추지 못하고 연거푸 마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기분 좋은 날 아니냐며 오늘은 좀 취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술 마시는 것도 오랜만이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계속 시켰고 나중에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술만 마시더라고요. 제가 말려도 그냥 말도 안 듣고 술만 마셨죠. 그러다가 결국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까지 붙었습니다. 그 손님도 외국인이었고 남편은 꼬부라진 혀로 처음엔 영어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한국말로 쌍욕을 했죠. 저는 다급히 말렸는데 저까지 밀칠 정도로 흥분을 했습니다. 신랑이 끝에 결국 남편과 저를 레스토랑에서 쫓겨났어요. 화가 난 남편은 저것들 가만 안 둔다고 야외 테이블에 있던 의자까지 들고 덤비려던 걸 제가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말리면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전까진 술 먹은 남편을 본 적이 없다 보니 술 먹으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지는지 몰랐고 이런 주사, 아니 주폭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현지 가이드에게 연락을 했고 도움을 받아 만취한 남편을 겨우 호텔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날 심란한 기분이 들어 잠이 안 왔죠. 술 취한 남편을 보는데 마치 알코올 중독인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은 다시 제가 알던 그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기에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제 기분이 좋아서 너무 과음을 했고 실수를 한 것 같다.
다시는 이렇게 과음하지 않겠다면서요. 그 일은 너무 황당하긴 했지만 남편이 이토록 미안해하고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 저도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같이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거든요. 제가 가령 친구들을 만나고 오느라 늦게 들어오면 남편에게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옵니다. 제가 무음이라도 해놔서 전화를 못 받으면 10통이고 20통이고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자기가 너무 예쁘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그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루는 남동생하고 통화를 하다가 방에서 나오는데 방 앞에 남편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표정이 엄청 안 좋은 채로요. 너무 놀라서 뭐냐고 했더니 누구야? 남자 목소리 들리는 것 같던데? 라고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동생이라고 했는데도 폰 연락처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이랑 통화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니 그제야 기분이 풀려 웃더라고요. 또 한 번은 친정엄마랑 친척집에 갔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씻고 나서 입었던 옷을 세탁실 바구니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제가 잠깐 나갔다가 무심코 세탁실이 있는 방으로 가려는데 보니 남편이 세탁 바구니 안에 있는 제 옷과 속옷을 꺼내들고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탁실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등 뒤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왜 그러고 있느냐 묻지도 못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혹시 제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라도 날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너무 소름이 돋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저에 대한 집착이 정말 심한 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저한테도 여전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오거나 누군가 통화를 하면 감시하듯 저를 보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초반엔 약속처럼 술을 안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으면 남편은 눈빛부터가 달라졌죠. 그리고 이상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제가 따지면 남편은 미안하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술 안 먹겠다 그러고 값비싼 선물이나 꽃다발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 넘어가 주는데 얼마 뒤에 또 술을 먹고 저를 몰아붙입니다. 그게 자주는 아니고 이따금씩 그렇게 하니까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매일 술을 먹지는 않으니 알코올 중독 같지는 않은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남편이 너무 낯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의 불안도 점차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맘때 새로 바꾼 제 폰이 자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자꾸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저는 폰이 이상하다고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생은 공대를 졸업하고 관련 직장을 다녔는데요. 기계도 잘 다루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잘 다룹니다. 동생은 업데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폰을 이것저것 뒤져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엄청 벙찐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누나, 왜? 누나 폰에 이런 게 깔려 있어. 뭐가 깔려 있는데? 동생이 뭔가를 가리키는데 처음 보는 어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살펴보니까 스파이 어플 같은데? 스파이 어플이 뭐야? 이게 깔려 있으면 누나가 폰을 쓰는 모든 이력과 행동이 여기 지정되어 있는 메일로 가게 돼 있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폰에 그런 게 몰래 깔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스파이 어플은 어플이 밖으로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동생처럼 스마트폰을 여간 잘 다루지 않는 이상은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동생이 보여주는 어플을 보니 남편 개인 메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이런 걸 깔아둔 겁니다. 저는 기함했죠. 그 길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내 폰에 이런 걸 깔아두었냐, 미쳤느냐고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많았어도 좋게 큰 소리 내지 않고 해결했는데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니 늘 불안했다며 그래서 그런 거라면서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당신이 의심할 만한 행동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나를 믿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런 것까지 깔았느냐. 그동안 내가 폰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고 통화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뒤에서 훔쳐보고 있었던 거냐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했지만 남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밖에 나갔다 온 남편은 술에 거나하게 취했어요. 그러더니 도리어 저에게 따지더군요. 돈도 없이 빌빌거리는 거 이만큼 떵떵거리고 살게 해줬으면 됐지 뭐가 불만이냐며 제가 호강에 겨운 거래요. 저는 그깟 호강 필요 없다고 했더니 눈이 확 돌아서는 갑자기 골프채를 들어 TV를 박살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은 괴성을 지르며 온 집안의 가정가구를 다 부셨죠.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은 부서진 TV를 가리키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혼하면 너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죠. 그런 일을 겪은 저는 더더욱 이혼하겠다,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차를 사주겠다, 다이아 목걸이를 사주겠다 해도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더 사나요? 그래서 제가 이혼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같이 술을 먹던 지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많이 다쳤고 저희 아버지를 고소했죠. 절대 선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저희 남편에게도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인 제가 아니라 사위인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말을 안 해서 그때까지도 자세한 사항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동생에게 듣고 나서 다 알게 되었죠. 저희 남편이 아버지 합의금도 내주고 나서서 그 일을 해결했다고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남편에게 큰 도움을 받아버린 거였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치소 갈 뻔한 걸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이혼을 강행할 순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을 안 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제가 이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기분 좋으면 다정다감하게 잘했다가 기분 나쁘면 눈빛부터 달라져서는 저한테 고함 지르고 집안 물건도 잘 부셨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한 제가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싸고 있던 캐리어를 저에게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제가 가까스로 피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 저는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남편이 친정에 도움 주는 것도 많았고 언젠가부터 저도 제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술 안 먹고 나만 조심하면 저 남자는 좋은 남자다. 다정다감한 남편이다. 내가 심기 거스르지 말고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그 말을 자주 했어요. 본인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저만 잘하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저도 오랜 기간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다 보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남편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니다 싶을 때 뿌리치고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고 그렇게 어영부영 계속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헤어지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었고 그게 너무 비참하다 보니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어요. 돈 걱정 없이 돈 잘 쓰고 살지 않느냐. 이 좋은 집에서 사람도 쓰면서 살지 않느냐.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값비싼 옷에 가방에 외제차 끌고 다니며 살지 않느냐.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끊임없이 그렇게 되뇌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너무 비참하고 불행한데도요. 남편은 갑자기 본인 기분이 수틀리면 누나를 희번뜩하면서 이를 소리나게 뿌드득거렸는데요. 남편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어요. 제가 남편 비위를 맞추면서 싸우는 일은 잦아들었지만 제 속은 골마갔습니다. 우울증 약과 불안증 약을 복용했고 몰래 병원을 다녔거든요. 게다가 저는 임신이 잘 안 됐고 그걸로 시부모님의 닥달과 구박도 점차 심해졌습니다. 너네끼리 알아서 살라던 시부모님이지만 제가 임신이 안 되다 보니 압박이 정말 심하셨어요. 저는 점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도 5년 정도가 넘어갔을 무렵 저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었고 이혼을 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며 증거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증거 수집하던 것을 걸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깽판을 치는 걸 녹음을 했다가 딱 걸렸거든요. 남편은 녹음 중이던 제 폰을 부셔버렸고 저한테 경고하더군요. 이혼하면 너도 너네 가족도 다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어떻게 할지 어디 지켜보라고요. 자기랑 헤어지면 저를 순순히 놔주지는 않을 거랍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혼하면 절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과 무사히 이혼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싶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회사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집에서 몸 관리하면서 애 가지는 거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말하고요. 저를 집에다 올가매일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더 이상 회사 일에 대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몰랐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점차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것 같았고 제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그 집에서 뛰쳐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남편이 집에 있는 서류를 회사로 가져다 달라고 했던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서류를 들고 남편 회사에 오랜만에 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비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전 비서는 싹싹하고 친절했는데 새로 바뀐 비서는 제가 이사 와이프라고 했는데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티커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주고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점심 먹고 가자며 잠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기다리는데 그때 찰나지만 보게 되었어요. 비서가 남편 책상 옆에 서서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보는 줄 알았던지 갑자기 남편 뒷덜미를 야릇하게 쓱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 상사의 뒷덜미를 그렇게 만지나요? 내가 잘못 봤나 싶고 너무 당황했는데 정작 남편과 비서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둘이 뭐지? 뭔가 찜찜하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백화점 브랜드에 가서 신상 가방을 사려는데 저랑 잘 아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 가방 잊지 않으세요? 제가요? 2주 전에 이사님께서 선물한다고 사가셨는데 하다가 직원은 아차 싶은 얼굴로 갑자기 다른 분하고 착각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남편이 뭔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왠지 그 비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저는 직접 뭔가를 알아보고 캐낼 필요도 없이 그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상간녀가 제발 알아달라는 듯 티를 다 냈거든요. 얼마 뒤 남편이 회식 갔다가 돌아와서 일찍 골아 떨어졌는데 새벽에 남편 폰으로 문자가 여러 통 오더군요. 저는 잠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비서였습니다. 이사님, 잘 들어가셨죠? 저희 집에 이사님 그립톡 놓고 가셨어요. 몰랐죠? 제가 챙겨놨다가 내일 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주신 거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선물 인증샷 보낼게요. 하면서 남편이 선물했는지 목걸이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옷은 가슴이 다 파진 슬립 차림을 하고요. 그걸 보는 순간 혹시나 싶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역시나 비서랑 바람이 났구나. 어쩐지 그 비서가 나를 그렇게 경계하더라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보통은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면 분노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과 안전하게 이혼하고 끝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은 저에 대한 집착과 의심이 심한 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비서와 바람이 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렸고 그저 무사히 안전이혼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저에게는 오히려 남편의 바람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결혼 생활과 남편에게 지쳐 있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비서와 바람이 난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요. 저는 그것을 구실로 이혼을 요구할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바로 비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이 여자랑은 바로 끝내겠다면서요. 회사에서도 내보낸다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아차 싶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그 비서를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저한테 단박에 이혼해달라고 이 여자랑 스살림 차리겠다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여자랑 바로 끝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좀 더 불타게 해야겠더라고요. 바람났으니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이혼 못 해주겠다고 난리를 치면 제가 아는 남편 성격상 오히려 그 여자랑 더 불이 붙겠구나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그랬어요. 그래, 그 여자랑 정리해. 나는 당신이랑 이혼해줄 생각 없으니까 빨리 정리해. 제 태도에 남편도 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아내라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내겠지만 저는 시큰둥해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람핀 거 걸렸으니 화가 나서 그 김에 네 카드로 좀 질러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딱 필요한 생활비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때는 일부러 좀 무리할 정도로 지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네가 바람 폈으니 내가 이러는 거라고 그랬죠. 남편 입장에선 제 태도에 생각이 많아진 것 같더군요. 왜냐면 제가 너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다.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고 돈이나 벌어와라 라는 태도를 열심히 취했거든요. 게다가 그걸론 약했다 싶었던 저는 그 여자한테 가서 깽판도 쳤습니다. 제가 악역을 자처해야 그것들이 더 불이 붙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일부러 회사 찾아가서 남편 보는 앞에서 그 여자 머리끄덩이 잡고 인연 당장 쫓아내라고 우악스럽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머리채 잡히고 뜯기고 나서 남편 앞에서 가련한 척 울었더라고요. 남편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고요. 그 뒤로 저는 완전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요. 네가 뭘 하고 다니던지 이혼 안 해줄 거다. 나한테 이혼 요구하면 네가 바람핀 거 온 세상에 다 알릴 거다. 나도 앞으로 막 나갈 거다 라고요.
그전까진 고분고분하게 자기 말 잘 듣던 제가 그때부터 눈이 돌아서 막 나가고 이판사판으로 나오니 남편도 질겁하더군요. 게다가 그 와중에 그년이랑 끝냈는지 그년 회사에서 쫓아냈는지 하루에도 10번 넘게 전화해서 캐물었습니다. 남편도 나중엔 제 전화도 안 받더군요. 그것뿐인가요? 일부러 술 먹고 색 난리를 친 적도 있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느냐, 죽어버릴 거다 난리를 치면서요. 남편은 저한테 정신적으로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병원에라도 가보라고 하길래 병원은 너나 가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던 남편은 나중에는 저한테 진짜 질린다고 이런 미친년인지 몰랐다는 소리까지 했죠. 저는 남편만 보면 그년이랑 끝냈냐, 그년 가만 안 둔다, 억울하니 돈 내놔라 3종 세트 연보를 외웠습니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남편을 질리게 했죠. 딱 3개월 만에 남편은 완전 질려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하도 그 여자를 쥐잡듯이 잡았더니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 못해준다고 더 난리쳤어요. 너는 바람 폈기 때문에 이혼 요구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네 돈 쓰며 살 거라고 했죠. 연기 공부를 한 짬바가 있어서 더욱 열연을 펼쳤습니다. 남편은 1억 줄 테니 이혼해 달라고 해서 내가 네 장난감인 줄 아느냐고 회사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또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닥달을 하고 괴롭히니 남편은 나중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설득하더군요. 경준이한테 얘기 들었다. 경준이가 그 비서애랑 좀 만났던 모양인데 그런데 너도 참 현명하지 못해. 제가 현명하지 못하다고요? 그래. 경준이가 잘못한 건 맞고 너 분통 터지는 것도 알겠어. 근데 너 이혼은 안 하고 싶다 했다며? 당연하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요? 그러니까 너 이혼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남편을 그렇게 질리고 학을 떼게 만들어? 바람은 본인이 펴놓고 그럼 제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해야 돼요? 아휴, 너 경준이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 여자의 머리채를 3번 넘게 잡았다며. 다음에 만나면 머리채만 잡는 게 아니라 더한 짓도 할 거예요. 나는 너 이렇게까지 지독한 줄 몰랐다. 순한 줄 알았더니. 순한 저를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바람 폈잖아요. 아우, 그만 좀 해. 왜 나한테 난리니? 어머님도 아들 편만 드시려거든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저는 정말 발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도 질린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당신 아들이 바람 펴서 제가 변한 거다 보니 세게 나올 수도 없는 모양이었죠.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하자. 둘이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 아니요.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제발 진정 좀 하고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도 이렇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좋다. 우리가 2억 주마. 더 이상은 우리도 무리야. 우리 집은 무슨 대단한 부자고 아니라서 2억이면 우리한테도 큰 돈이야. 그리고 막말로 너네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5년 조금 넘게 살았잖아. 톡 까놓고 우리도 변호사 사서 대응하고 소송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 2억은커녕 위자료 몇천 받고 헤어져야 될 수도 있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 그 사람이 이렇게 시키던가요? 돈 지어주고 나가라고 하라고요? 오죽하면 걔가 집을 나가겠어. 그년한테 살러 갔겠죠.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다. 경준이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어머님이 왜요? 어쨌든 너네 이렇게 못 살아. 그냥 돈 받고 경준이랑 갈라서줘. 2억이면 너한테도 나쁜 조건 아니야. 애 없이 5년 살고 2억 아무리 소송해봐라. 너 절대 이 돈은 못 받아. 억울해 죽겠다고요. 그래 미안해. 미안한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어머님은 2억 줄 테니 헤어져 달라고 애걸복걸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정도 하고 그만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는 척 하다가 어머님에게 그랬어요. 남편한테 직접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혼하는 거 생각해 볼 테니.
그년 집에 가서 숨어 있지 말고 제 앞에 와서 사과하라고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얘기하마. 그렇게 어머님은 말을 전했는지 남편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당신을 많이 사랑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나 그 여자 많이 사랑해. 안쓰럽기도 하고. 나한테 맞은 게 안쓰러워? 그것도 있는데 그냥 당신보다는 그 여자한테 내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저는 참담한 표정으로 이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고 고맙다며 돈은 엄마가 정리되는 대로 보내줄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해주는 척 이혼을 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자기가 제 남편을 뺏은 양 의기양양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버리고 싶었던 남편놈을 내연녀에게 버린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이혼을 당한 것 같은 연기를 했지만 속에서는 헐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 인간이랑 드디어 끝냈구나. 드디어 저 집하고 끝이 났구나 하고 말이죠. 남편이 무서워서 또는 친정 부모님이 금전 도움을 여러 번 받아서 여러 이유로 저는 이혼하지 못하고 매여 살았습니다. 이혼을 너무나도 원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바람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빠른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돈 잘 버는 남편하고 헤어졌다며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저희 아빠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아빠 때문에 누나가 이혼도 못하고 저러고 참고 산 거 아니냐며 저 대신해서 화내고 뒤집어 엎어주었어요. 엄마도 제 마음고생 다 아니까 아빠한테 당신도 늙음하게 이혼당하기 싫으면 자식들한테 폐 좀 그만 끼치라고 뭐라고 하셨고요. 엄마랑 남동생이 한바탕 난리를 쳐서 저희 아빠도 더 이상은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나와서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극단에 들어갔어요.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극단에서 연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부잣집에 시집갔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당하고 비참하게 산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갇혀 지내다가 비로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전에는 연기자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막연히 불안했다면 이제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풍족했지만 폭력적인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느라 마음은 늘 불안해서 약을 달고 살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약도 전혀 먹지 않고 있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행복해 보인다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이혼하고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저는 그때 사두어서 쭉 살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이 근처 개발과 맞물려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살 때보다 훨씬 이익을 보고 그 집을 정리했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차익이 많이 생겨 좀 더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 여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남편의 주사와 폭력이 그 여자에겐 안 나올 리가 없었죠. 그 여자랑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여자도 전 남편 돈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전 남편 돈으로 호스트바 가고 유흥업소 다니면서 남편 돈을 흥청망청 쓰고 급기야는 남자도 만나고 다녔대요. 그 일로 전 남편과 그 여자는 폭행 및 외도로 서로 위자료 맞고소하고 이혼 소송 들어가서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고 하더군요. 그걸 전해 들은 저는 똥과 설사의 만남이구나 싶었죠. 전 남편은 이혼 소송 도중 저에게 한번 전화한 적이 있는데 식겁하고 다 차단했습니다. 그 여자랑 싸우면서 이제 와서 또 저한테 기웃거리는 것 같은데 여지도 주기 싫더라고요. 돈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나만 바라봐주니 신데렐라 속 왕자님인가 착각까지 했던 전 남편.
사실은 지독한 여성 편력에 술만 마시면 주폭, 의처증에 가정폭력까지 저지르는 골고루 쓰레기였습니다. 한때 누군가가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줄 것 같다는 착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오래된 옷을 입어도 내 스스로가 떳떳하고 자유로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 스스로를 믿으며 제 삶을 잘 개척해 나가며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지금은 두 아들을 씩씩하게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혼 5년차 워킹맘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제 14년의 세월은 결국 배신과 기만으로 끝났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긋지긋한 족쇄에서 풀려난 것이 이제라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시댁 식구들은 나를 이토록 미워할까, 나한테 함부로 대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못돼 처먹고 나쁜 인간들이어서 그렇다는 걸요. 결혼 생활 14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저를 며느리가 아닌 무급 가정부,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사사건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누이. 사실 그들은 결혼 초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 집안의 귀한 아들보다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집안은 평범하고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기에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울 때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내 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당신 아들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사사건건 감시했죠. 한 번은 동네 엄마들과 아파트 상가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걸 용케 본 시누이가 바로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던 모양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너 지금 한가하게 내 아들 돈으로 커피나 마시고 다닐 때야? 참 팔자 좋다.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돈 쓰는 걸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너 그 돈이면 애들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 먹이겠다. 라는 겁니다.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는 취급하시는 거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커피 한 잔 못 마시는 이런 꼴이 된 건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전화해서는 어디 좀 태워줘라, 이것 좀 사와라. 저를 아주 개인 비서처럼 부리셨죠. 하루는 첫째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 밤새 간호하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서는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이라며 당장 자기를 태우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아파서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을 했는데도 집에서 노는 주제의 유세는 애 핑계 대지 마라! 라는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어 꾹 참아야 했습니다. 바보 같지만 결혼했으니 그렇게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되뇌이면서요. 하지만 툭 하면 돈도 안 버는 게 남의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기도 했고 또 아이들 교육비에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켠으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취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운 경력 단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벽이었으니까요.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죠. 애 둘 딸린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 라는 시누이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밤에는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탄탄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게 되었죠. 직무도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였고요. 제 이름과 직함이 바뀐 명함을 받아든 날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한참 동안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 같아 정말 기뻤죠. 제가 번 돈으로 당당히 쓰고 아이들에게 쓸 수 있었을 때 참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댁의 구박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더욱 악랄하고 치졸해졌습니다. 저보고 돈 좀 벌라고 구박할 땐 언제고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냐, 일 좀 한다고 시댁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레퍼토리가 추가되었거든요. 특히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집에만 있던 시누이는 제가 먼저 직장을 구하자 대놓고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는 제가 들어간 회사같이 작은 회사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면서 거드름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저더러 혹시 회사에 자리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소리까지 했지만요. 어쨌든 신우는 제 월급날을 귀신같이 알고 전화해서는 언니, 나 돈 좀 빌려줘요. 언니는 돈 버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도 말했는데 언니한테 말 안 하네. 내가 나중에 알바비 받으면 갚을게요. 라며 돈을 빌려가기 일쑤였는데 갚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동생 좀 빌려주라고 하고 말고요. 남편도 지 가족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일은 시아버지의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재취업 후 처음 맞는 제사라 주말 내내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은 평일이라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그날은 제가 책임자로 있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너 지금 뭐하니? 빨리 조퇴하고 넘어와서 저녁 준비해야지. 너무나 당당한 명령조에 순간 말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일찍 가기는 힘들어요. 대신 어제 제사 준비는 다 해놓았잖아요. 그걸로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저녁 7시쯤 끝날 것 같아서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갈게요. 뭐? 7시? 제사가 8시인데 그때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너 정말 회사 다닌다고 시댁을 아주 개똥으로 보는구나.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책임자인 프로젝트라 빠질 수가 없어요. 제 합리적인 설명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됐다 끊어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날 일을 마치고 서둘러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안은 냉기가 쌩쌩 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일부러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다 남편에게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진짜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신도 내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잖아. 당신이라도 어머님께 내 사정 설명 좀 드리지 그랬어. 그러자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리고 당신도 참 답답하다. 그냥 하루 연차를 냈으면 됐잖아. 당신이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가 편한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죠. 나한테 맨날 참아라. 너 혼자 희생하면 집이 조용해진다 그랬는데 그날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왜 맨날 내가 희생을 해? 그럼 당신은 아들 아니야? 솔직히 어제 늦게까지 제사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내가 오늘 꼭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 당신이 아들이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자꾸 그러시는데? 뭐 잘못 먹었어? 여태까지 해온 일인데 왜 그래 오늘따라?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정말 너무하잖아. 내가 놀다 왔어? 내 앞에서 우리 엄마랑 동생 욕하지 마. 여태까지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일한다고 나 몰라라니까 서운해서 그러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희생은 당연한 거고 안 하면 나쁜 년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자.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알아주겠거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남편은 가장 비겁한 방관자였어요. 남편은 제 편이 되어 저를 지켜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차곡차곡 쌓여가며 이혼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이도 걸렸기에 그냥 속으로만 삭혔어요. 그런데 결국 터질 만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시어머니 생신 때 일어난 일이었죠. 시누이는 가족단체 대화방에 이번 엄마 생신은 강원도에서 1박 2일로 생일 파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생일 기념여행을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님 생신이 있는 그 주말에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큰 규모의 입찰 프로젝트라 밤을 새워서 준비해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제 커리어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근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저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부탁이 있는데 어머님 생신 여행 말이야. 정말 미안한데 나는 그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회사에 정말 중요한 입찰이 걸려 있어서 준비하느라 바쁘거든. 혹시 어머님 생신 여행을 딱 한 주만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왜 전에도 아가씨 시험 준비 때문에 날짜 바꾼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머님께는 따로 전화드리고 선물도 더 신경 써서 준비할게. 제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은 여느 때처럼 회사 일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니 어쩌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남편은 걱정 말라는 듯 제 어깨를 토닥이는 거예요. 알았어. 나도 회사 일해서 알지만 내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일 빼는 거 어렵지. 걱정 마. 내가 엄마랑 지아한테 잘 얘기해서 날짜 옮길게.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당연히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잘 설명하고 날짜를 조율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TV 리모컨을 누르며 통보하듯 말하는 거예요. 아, 맞다. 엄마 생신 여행 가는 거 강원도 호텔 예약했어. 오션뷰 스위트룸이야. 마감 임박 특가로 엄청 싸게 나왔는데 대신 취소는 안 된대. 취소할 일 딱히 없으니까 그걸로 예약했어.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약을 했다고? 나 그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당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여태까지 얘기 안 했어? 제가 당황해서 소리치자 남편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완전 깜빡했네. 아, 근데 어쩌겠어. 이미 예약해버렸는데. 취소도 안 된다니까 그냥 가야지 뭐. 돈만 날릴 순 없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깜빡했다니요. 제가 그렇게 미리 말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의 태연한 얼굴을 보는데 실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 회사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제 앞에선 말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은 참고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머님하고 아가씨 데리고 먼저 출발해. 나는 토요일에 밤새워서라도 일 끝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합류할 테니까. 생신 당일에는 그럼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남편은 알겠다며 그렇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시댁에 전해지자마자 10분도 되지 않아 시누이에게서 불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 생신인데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온다고요? 아주 회사 다닌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그렇게 잘났어요? 라며 다짜고짜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참나, 맨날 회사 일이라고 하면 만사 오케이예요? 언니 하나 때문에 지금 분위기 다 망쳤다고요. 엄마 기분 완전히 상하셨어요. 뭐하러 다음날 와요? 그냥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서 수화기 너머로 오지 말라 그래.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야, 상전. 하는 어머님의 앙칼진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회사 일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또 제 딴에는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뤄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지 않은 건 남편이고요. 제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아주 날 잡았다는 듯이 모든 화살이 저에게로 향하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어머님이 시댁으로 호출을 하셨고 그 자리에 시어머니고 시누고 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참고 참았던 14년간의 억울함이 터졌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저보고 일하라면서요. 남편 힘들게 번 돈 쓰지만 말고 일하라면서요. 그래서 일하는 거고 회사 일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데요? 뭐라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네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억지 부린다는 거야? 언니 말이 심하네요. 그럼 저보고 뭘 어쩌란 말이에요. 혹시 일주일 늦출 수 있느냐 물어봐달라고까지 했는데 남편이 그 말 안 전한 거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제 잘못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저 대먹지 못하게 대드는 것 봐.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큰 소리를 냈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가 저한테 뭐라 하든 말든 모른 채 하던 남편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더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며 대뜸 이혼하자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누구는 당신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나야말로 이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자고. 당신이랑 우리 가족은 도저히 섞이지가 않아. 우리 엄마도 당신 싫대. 너무 괘씸하대. 나도 같은 생각이고.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이게 기회다 싶은 사람처럼 이혼 연부를 외웠거든요. 이유는 자기 엄마한테 대들어서 그렇다지만 제가 느끼기엔 마치 이혼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명분을 만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꼈죠. 저렇게 이혼 거리는 이유가 분명 있다라고요. 남편은 지가 더 열을 내더니 그날로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제 연락까지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는 문자 한 통만 띡 남기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혼 소리를 하는 건지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는 여행 블로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는 친구였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성미야, 너 어디야? 나 지금 강원도 유명한 핫플 카페 왔는데 너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봤어. 어머, 정말? 어떻게 거기서 다 만나니? 근데 너는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나는 안 갔어. 회사 일도 바쁘고. 그렇구나. 여기가 요즘 핫플이라서 많이 오기는 한데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니? 그러게 말이야. 근데 네 남편이랑 시엄마는 알겠는데 네 남편 옆에 저 여자는 누구야? 여자? 아, 아마 우리 신우일 거야. 아니, 나 네 신우 얼굴 대충 알아. 그 신우 말고 여자 한 명 더 있는데? 뭐라고? 여자? 내가 살짝 사진 찍어 보내줄 테니까 누군지 한번 봐봐. 내 보기엔 네 남편이랑 보통 사이 같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친구는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멀리서 확대해서 찍은 거라 화질은 좀 흐릿했지만 분명 시댁 식구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처음 보는 여자이기도 했고 또 이 여자가 누구길래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을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여자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좀 깨져 보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그 순간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빌미를 잡아 이혼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설마 여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동시에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만약 이 여자와 남편이 어떤 관계라면 둘이서 몰래 만나야지 이렇게 버젓이 가족여행에 동행한다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식구들 같은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뭔가를 찾아보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긴 했지만 다행히 잘 쓰는 비번을 누르니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노트북을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다른 폴더는 다 이름이 저장되어 관리가 되는데 유독 한 파일은 기록이라는 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을 따로 안 바꿔놓으니 더 의심스러운 폴더였죠. 저는 그 폴더를 눌러보았는데 그 안에 남편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와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 속 여자는 친구가 몰래 보내준 사진 속의 여자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내연관계인 여자가 맞았던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은 그 여자와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시엄마와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신우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거든요. 뒤에 걸린 현수막을 보니 무슨 부동산 투자유치 설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신우와 시어머니와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였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난 게 맞고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다 아는 것을 넘어 상간녀와 한통속이 되어 저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제가 생신여행을 일주일 늦추자고 했는데도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그 일로 싸움의 화근을 만든 것도 또 필요 이상으로 화내고 제 탓으로 몰아가고 그걸 빌미로 이혼 요구까지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까지 다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건데 제 탓으로 돌려 이혼을 하려는 속셈 같았죠. 와, 이런 인간들을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고 살았구나.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심했습니다. 이혼. 그래, 내가 해줄게. 이 더러운 인간들아.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해준다. 대신 내 몫은 확실하게 챙겨서 나온다라고요. 저는 다음 날 남편이 돌아오기를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친구가 보낸 그 사진을 보여줬죠. 남편은 이걸 어떻게 들고 있느냐며 자기들을 미행한 거냐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되물었죠. 미행할 만한 엉뚱한 짓 하고 다닌 건 맞나 보네? 그래, 미행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제가 따지자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한참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다 안다니까 속일 것도 없겠지. 그래, 맞아. 사진 속 이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어. 그 사람은 당신이랑 달라. 능력 있고 우리 엄마랑 지혜한테 또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이랑 다르게 원래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처럼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나도 이제야 마음 편하고. 당신하고 우리 가족은 안 맞아서 맨날 불평불만이나 털어놓고 그랬지. 우리 가족들이 문제라고 말이야. 근데 아니야. 당신이 문제인 거야. 지영 씨는 얼마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잘 어울리는데. 라면서 자기 가족들하고 못 어울린 제 잘못이랍니다. 바람핀 인간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온다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이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적어놨죠. 특히 집은 제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 내 소유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가져야겠는 게 이득이겠더라고요. 남편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 그럼 이혼하지 마. 안 해도 그만이야. 대신 그 여자한테 상간소장 보낼 거야. 나 그 여자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어. 상간소송은 여러 번도 가능한 거 알지? 그 여자랑 당신이랑 끝나는 사이 될 때까지 그 여자한테 끝까지 소송 계속 해보려고. 그리고 나 더 이상 시댁도 안 갈 거야. 남남처럼 살면서 이혼은 하지 말자. 나는 상관없으니까. 제가 계속 소장은 보낼 거고 위자료는 받아낼 거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제 얼굴이 굳더군요. 자기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은데 제가 이혼은 안 하고 소장만 보낸다고 하니까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자기가 잘못했고 순순히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준다고요. 저는 오히려 마음 바뀌었다고 이혼 안 하고 이대로 살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똥줄이 타 이혼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그렇게 남편 똥줄 좀 태우다가 결국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죠. 얼마나 여자한테 미쳐야 집이고 자식들이고 나몰라라 하는지 어떤 여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에겐 그 여자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거짓말한 거죠. 그럼에도 남편은 그 여자가 놓치기 싫었던 건지 제가 소송이라도 할까봐 부랴부랴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은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랑의 이혼을 후련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4년간의 결혼 생활, 아니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집은 정리를 했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며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면접 교섭도 거의 안 왔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저녁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양육비를 몇 달 미루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면서요. 저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묻지도 않은 지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그 여자 때문에 나 진짜 망하게 생겼다고. 그 여자 말만 믿고 엄마 돈까지 다 털어서 부동산 투자했는데 대출까지 받았는데 완전 사기꾼이었어. 기획 부동산 하는 사기꾼년이었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 라는데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의 구차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죠. 그 상간녀는 기획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여자였는데 거의 사기꾼이나 다름없더라고요. 비싼 차에 비싼 가방에 돈도 펑펑 잘 쓰고 다니니 허영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면 남편은 혹했겠죠. 그러면서 저랑 다르게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는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어머님, 아가씨 하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돈도 펑펑 잘 쓰고 한심을 사니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 여자가 오죽 좋아 보였겠나요. 물론 그 여자 입장에선 공사 쳐야 되는 먹잇감일 뿐이니까 최선을 다해 잘한 것 뿐이겠지만요. 저랑 이혼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바로 재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재혼 준비도 그 여자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대요. 최고급으로요.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서 자기 말대로 해야 큰돈 번다고 했나 봐요. 그 전부터 그 여자가 시댁 식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 관련 세미나도 듣게 하고 했다더군요. 제가 그때 남편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 속 장소도 그런 곳이었죠. 그 여자의 말솜씨에 홀려 전시모의 노후자금과 비자금까지 전부 그 여자를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 부동산 투자였다고 했습니다. 파리만 달리는 그런 상가를 매매했는데 계약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득은 전혀 없고 매달 어마어마한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퇴사하고 그 퇴직금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는데 아직도 어림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찾으러 다닌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전시모는 그 일로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바람 피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집안의 딱인 며느리라며 이혼 부추기고 며느리처럼 아예 데리고 다녔던 그 인간들. 저랑 다르게 자기 집안이랑 잘 어울린다는 그 여자 때문에 온 집안이 철저하게 파멸한 겁니다. 그걸 듣는 저는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남편의 서글픈 하소연을 들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참 안 됐네. 근데 그건 내 사정 아니고 양육비는 늦으면 바로 법대로 처리할 거야. 이제 우리 사이에는 법밖에 안 남았잖아? 그 여자는 꼭 찾길 바래. 꼭 찾아서 잘잘못 제대로 따져 묻고 돈도 받아내. 그래야 양육비 보내지. 그럼 끊을게. 저는 아무 감정 없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건너들었는데 남편은 신우랑 그 여자를 찾아 헤맸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찾아냈대요. 그러다가 그 여자랑 싸움이 붙었고 화가 난 남편과 신우가 그 여자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도 당했답니다. 그 여자는 무조건 남편과 신우를 고소한다고 나왔고요. 남편은 그 일로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는데 엄청난 빚에다가 회사는 퇴사하고 이제 빨간 줄까지 그에게 생겼으니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은 손잡고 아주 사이좋게 나락을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좀먹던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가족이기에 내가 선택한 결혼이기에 또 나만 참으면 평화롭다는 생각에 참 많이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앞으로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잘 돌보며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